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채권 강론 마지막 시간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 불법행위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효과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겠죠. 자, 손해배상인데 사실 이 손해, 이게 어떤 걸 손해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사실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견해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도 차액설이다, 구체적 손해설이다 라고 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차액설이 우리 학설상 또 판례상 어떤 일반적인 어떤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차액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손해가 없었으면 존재했을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어떤 가해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상황, 요 사이의 어떤 차액, 요걸 갖다가 손해다라고 이렇게 보는 어떤 이런 입장을 차액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손해, 이거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어떤 불이익 자체가 손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또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차액설 같은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좀 적합하지만 구체적 손해설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에 좀 더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손해가, 우리가 또 이거 손해를 유형별로 또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손해의 유형이다라고 했었을 때 요걸 또 분류 방법에 따라 가지고 재산적 손해다, 비재산적 손해다, 물론 이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손해이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이냐, 그런 차이겠죠. 그리고 주로 비재산적 손해다라고 했을 때는 정신적 고통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예로 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손해다, 수치적 손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구체적 손해, 수치적 손해. 법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 그 자체,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 손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구체적 손해를 수치화한 것, 그걸 수치적 손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피침해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에 따라서 인적 손해다, 물적 손해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이익의 상실이냐, 아니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이냐에 따라 가지고 기존 이익의 상실이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 손해다, 또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이다라고 할 때는 소극적 손해다,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다라고 할 때는 직접 손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직접 침해로 인한 확대된 손해, 그런 걸 우리가 간접 손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이거는 따져보면 인과관계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표현 자체를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외국의 어떤 경우들을 살펴보면 간접 손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확대 손해다, 이런 표현이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이런 용어를 쓰면서 간접 손해 같은 경우는 특히 확대 손해 같은 이런 경우를 많이 예로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 통상 손해다, 특별 손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통상인의 어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손해냐, 아니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어떤, 그런 손해냐, 이런 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손해배상의 범위를, 인정함에 있어가지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통상손해가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그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손해배상, 사실은 이 손해배상의 이념이 뭐냐라고 할 때, 결국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하고도 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진, 손해 전보 기능을 가진, 어떤 그런 제도이다. 손해 전보를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권리 계속 사상의 입각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전 상태, 종전에 어떤 가해 행위가 없었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손해배상 제도의 의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뭡니까? 종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종전 상태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 정도만 손해배상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다시 말해서 그 종전 상태보다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의 제도적 취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배상에 과연 제재적 기능 같은 게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영미법계 쪽에서는 이런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제재적 기능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특히 요즘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그 도입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명목적 손해배상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라고 할 때, 물론 명목적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징벌적 손해배상, 명목적 손해배상 했을 때는 고의에 의한 어떤 불법행위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손해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배상 자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돼 가지고 이 100을 뛰어넘는,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 1000의 손해배상이 이렇게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목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손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은 이 고의 불법 행위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손해배상 제도의 어떤 제재적 기능을 가진 대표적인 어떤 그런 제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손해배상 제도에는 제재적 기능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위자료 같은 것에 인정이 있어가지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적 기능이, 결국 위자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의 어떤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제재적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런 것 말고 여러분들이 채권 총론편에서도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종 위약벌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은 제재적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인데, 자,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이 원상회복이냐, 금전배상이냐, 요게 이제 사실은, 논의의 초점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채권 총론편에서 나왔던 채무불이행 책임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돼서 어떤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이 불법행위 쪽에서 그대로 이렇게 준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배상의 방법이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금전배상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불법행위가 있은 뒤에 당사자 간의 어떤 가해자 또는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이런 방법으로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금전배상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일시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기금으로도 가능하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751조 2항이죠. 751조 2항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정기금 배상도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 판례의 태도에 따르게 되면 피해자가 일시금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정기금을 청구하든지 이거는 피해자의 어떤 선택의 문제이죠. 그래서 법원도 원칙적으로 그런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그런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앞에서도 인격권 침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명예훼손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손해배상 이외에도 기타 적절한 어떤 조치를 법원이 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적절한 조치가 원상회복에 준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강구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죄 광고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자, 손해배상의 범위인데, 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돼가지고는 흔히들 우리가 완전배상주의냐, 제한배상주의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앞에서 손해 유형에서 통상손해, 특별손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가지고 통상손해는 뭐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근데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데 그런 특별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이런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사실은 특별 손해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예견 가능한 뭐 손해만 배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예견 가능한 손해가 아니었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제한배상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뭐 이게 예견 가능한 손해, 방금 표현은 그렇게 씁니다만은 손해 자체가 예견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죠. 그걸 우리가 흔히 예견 가능한 손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어떤 예견 가능한 손해라고 하는 이 개념, 요거는 예견 가능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성립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뭐 완전 배상주의다, 제한 배상주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 손해에 대해 가지고는 그 예견 가능성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제한 배상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통상손해다라고 하는 것, 뭐 사회 일반의 관념상 보통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범위의 손해,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통상손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통상손해는 어쨌든 전부 다 배상이 돼야 됩니다. 물론 뭐 이 통상손해도 다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해배상 범위 이야기 나왔을 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 손해배상 범위를 인과관계의 문제로 또 파악하기도 합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문제로 파악해가지고, 사실은 인과관계 이야기 나올 때, 가해 행위하고, 그 다음에 손해하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만이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가 이제 또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과관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적 인과관계, 내지는 뭐 조건적 인과관계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있고요. 법적 인과관계 또는 뭐 상당 인과관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공동불법행위 할 때 뭐 그런 예를 얼핏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료과학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주 더 크게 병이 악화되었어요. 자, 그럴 때 지금 더 크게 악화된 손해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질까요, 말까요? 공동불법행위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럴 경우에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물론 내부적으로 의사한테 내 가지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구상을 할 수 있다. 이건 별개의 문제로 한다 하더라도요. 자, 그런 식인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A가 있었으니까 B가 있다, B가 있었으니까 C가 있다, C가 있었으니까 D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원인과 결과의 문제를 철저하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의 문제로만 따져나가는 어떤 그런 식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사실적 인과관계 또는 조건적 인과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조건적 인과관계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로 따지다 보면 이게 배상 대상으로 이렇게 확정될 수 있는 이 손해가 무한정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 있었으니까 저기 있다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니까 그 범위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인과관계 자체를 어떤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좀 제한하자라는 어떤 측면의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상당 인과관계도 상당 인과관계설도 다시 한 세 가지로 나뉘죠. 자, 요게 첫 번째가 뭐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두 번째가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세 번째가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 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이거는 뭐 가해자가 가해 행위 당시에 인식했던 사정만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입장,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내용만 이렇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객관적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설이고, 절충적 인과관계설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고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겠죠. 따라서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법원의 태도는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그 상당 인과관계설이다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는 조건설 또는 뭐 사실적 인과관계 를 인정하는 그런 견해들보다는 나름대로는 좀 손해의 인정 범위를 줄이는 어떤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만을 너무 이렇게 고려하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비판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규범 목적설 같은 뭐 그런 어떤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규범 목적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책임의 근거가 되는 어떤 규범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보호 범위 내에 드는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견해인데, 뭐, 그거는 다분히, 외국, 특히 독일의 어떤 독일에서의 어떤 이론들을 상당히 참조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책임 설정적 인과관계다, 책임 충족적 인과관계다, 이런 표현을 쓰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설정적 인과관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뭐 조건적 인과관계, 조건설 또는 뭐 사실적 인과관계하고 사실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성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 있으면 모두 다 이렇게 책임 성립된다라고 보자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책임 충족적 인과관계다라고 해가지고 상당 인과관계로 봐가자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견해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소수의 견해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손해배상 산정 기준입니다. 자, 손해배상, 일단 뭐 책임이 성립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통상은 어떤 물건 자체가 침해가 되었다, 물건 자체에 어떤 뭐 손해가 있다라고 할 때, 물론 뭐 우리가 침해가 있다라고 할 때 뭐 물건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물적 손해, 그 다음에 사람의 뭐 신체 등과 관련된 어떤 인적 손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물건 같은 거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물건 자체에 대한 어떤 침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때 손해배상 산정할 때 기준이 뭐가 되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될 것인데, 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통상의 교환 가격, 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상의 교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산정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학설상으로는 뭐 책임 원인 발생 시설이다, 구도 변론 종결 시설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책임 원인 발생 시설이다, 말 그대로 불법 행위시죠. 불법 행위시를 기준으로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고, 구도 변론 종결 시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하고 가장 가까운 시점이죠. 뭐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학설상으로는 이 손해배상 제도의 어떤 그 취지 자체가 손해를 전부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 구도 변론 종결 시설로 해야 보다 손해가 더 많이 전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 행위가 바로 있을 때, 불법 행위가 있는 그 시점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이행기다. 따라서 책임 원인 발생 시설이 책임 원인이 발생한 그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그 이후 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뭐 오히려 피해자한테도 부당한 이득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뭐 또 그 구체적인 사안들 따져서 들어가 보면 현실적으로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 책임 원인 발생 시설이 일반적인 어떤 견해이고 우리 판례도 이런 어떤 책임 원인 발생 시설에 입각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저당상 손해 관련해서는 뭐 구체적인 어떤 예를 한두 가지 더 들어보면요. 기본적으로 뭐 물건 자체가 소유물 자체가 멸실 훼손된 경우라든지 담보물 자체가 이렇게 훼손된 경우라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인데요. 소유물 자체가 멸실되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어떤 교환 가치 뭐 그게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훼손되었다라고 할 경우, 그럴 경우는 수리비가 그 구체적인 이 손해배상액이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때는 다시 또 이제 그 상태에서의 어떤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그 뭐 총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뭐 목적물이 또는 뭐 소유물이 훼손되었다라고 할 때 뭐 보통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수리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그런 손해들,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당연히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 이제 수리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손해, 그거는 통상은 수리를 했기 때문에 목적물 자체가 이 교환 가치가 감소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은 그런 경우에도 그런 교환 가치에 대해 가지고도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교통사고 같은 거 났었을 때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수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교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죠. 상당히 떨어지는데, 사실 우리 법원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법원의 태도 중에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수리 이후에도 교환 가치 감소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판례가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근데 하급심 판례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수리를 해줬으면 뭐 다 이렇게 손해가 전부가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교환 가치 감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고가의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렇게 수리 이후에도 교환 가치 감소분을 인정하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자주 발견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는 교환 가치 감소분 같은 경우는 잘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어떤 사례인 것 같고요. 실제로 자동차 사고 나게 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통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험회사 약관들도 보면 이 교환 가치 감소분은 출고된 지 일정 기간 내, 보통 한 2년 정도로 잡는 것 같은데,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교환 가치 감소를 인정해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수리를 하더라도. 근데 그 기간이 넘어간 차들에 대해서는 교환 가치 감소분을 거의 인정 안 하는 이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용권 같은 게 침해된 경우,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차임 상당액이 이 통상의 손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담보권이 침해된 경우, 다시 말해서 담보 목적물에 이렇게 가해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감소되었다. 라고 할 때, 그런 경우도 이제 어떤 식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인가,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담보 가치가 좀 감소됐다라고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 변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됐다라고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피담보 채권을 갖다가 완지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담보물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변호사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문제될 수가 있는데, 보통 소송 제기하면서 이렇게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이렇게 수임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부당소송인 경우, 상대방의 부당소송으로 인해서 응소자가 변호사 비용을 이렇게 드린 경우, 그런 경우에만 통상손해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만 통상손해로 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그 생명, 신체, 인적 손해, 생명, 신체 침해. 자, 생명, 신체 침해 시, 손해배상.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이 생명, 신체 같은, 경우, 침해가 있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인격권 침해하고도 사실 좀, 관련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생명, 신체로 인한,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 요것과 관련해가지고도 손해에 대해서 의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에 따르면 생명, 신체 침해라고 하는 것, 요 자체가, 하나의 손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생명, 신체의 침해가 있기 이전의 상태와 생명, 신체의 침해가 있는 이 상태 사이의 차이, 요게 손해다. 소위 말하는 어떤 차액설의 입장의 근간, 어떤 그런, 입장 차이도 발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의 종류와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이게 학설 판례상으로도 좀 대립이 있는 부분인데요. 손해 3분설이다, 손해 2분설이다, 이런 식의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손해를 생명 신체로 인한 어떤 손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럴 때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소위 말하는 3분설. 그래서 적극적 손해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비나 장례비 같은 경우 그런 걸 적극적 손해다라고 하고, 소극적 손해다, 일실이익 또는 일실수익이 감소된 경우 이런 경우를 소극적 손해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 그것도 또 별개의 손해다라고 봐서 이렇게 손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 소위 말하는 손해 3분설이 학설상으로도 다수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손해 3분설의 입각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개별 그런 손해들에 대해서는 각각 그 입장을 따로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별개의 소송물로서 다뤄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어느 하나를 전용을 한다든지, 다른 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걸 또 이렇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손해 3분설에 입각할 경우에 적극적 손해냐, 소극적 손해냐, 그리고 정신적 손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적극적 손해다. 실제로 신체 침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 손해. 대표적으로 치료비 같은 거, 또는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필요한 개업비 같은 경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침해다라고 했을 때, 사망하기 전까지 들었던 각종 개업비, 치료비, 이런 거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생명침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에 이렇게 드는 비용,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족의 손해다. 이렇게 봐야 될 어떤 그런 성격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 판례의 입장이 생명 침해의 불법 행위자에 대해 가지고는 피해자의 사망 뒤에 드는 비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이런 어떤 묘지구입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손해다. 요게 이제 일실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결국은 피해자가 어쨌든 불법행위 없었다고 한다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이익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계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호퍼만식이다 또는 라이프니츠식이다 이런 구별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는 어느 걸 특정 둘 중에 어느 한 방법을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호퍼만식으로 하든 라이프니츠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극적, 손해. 다시 말해서 일실 이익 산정과 관련해가지고도 사실은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가 관련해가지고 또 견해 대립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소득 상실설 또는 뭐 가동 능력 상실설이라고 해가지고 소득 상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 가동 능력 상실 또는 뭐 노동 능력 상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일실 소득을 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견해 대립이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판례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이렇게 어느 하나에 얽매여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최대한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면 두 개 다를 이렇게 고려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정액 보수자의 경우에 있어서 일실소득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피해자가 종사했던 그런 직종의 유사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실 소득을 또는 일실 수입을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용 노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실 소득을 이렇게 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실 이익 또는 일실 소득 산정할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노동 가능 기간, 가동 기간, 이런 것도 사실 우리 법원에서 고려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 직업인 같은 경우, 변호사라든지 또는 법무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판례가 70세까지 가동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은 65세까지, 또, 그 다음에 일반 육체 노동자,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60세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라고 할 때는 60세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정신적 손해인데요.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신상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정신상 고통을 이렇게 검전으로 이렇게, 검전화한 것, 또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위자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751조, 752조 이런 데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 751조 1항에 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요 규정에 의해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따라서 통상 우리가 위자료 청구권자다라고 할 때는 이 751조에 의해서 이렇게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 당연히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752조에서는 생명침해 등의 경우에 피해자의 일정 범위 내의 어떤 친족들, 752조에서는 직계 존속, 직계 미속, 배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정신적 고통이 있다 없다 이거 입장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렇게 752조에 기초해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서 752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친족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가족관계 등록부가 반드시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보면은 752조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자로서 이 사실혼의 처, 실제로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는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피해자가 생명침해 등으로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위자료 청구 못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750조 규정, 일반 불법행위 규정, 또는 751조 규정,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752조의 규정, 일정 범위의 친족만이 이렇게 피해자의 침해 등의 경우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예시 규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족들도 얼마든지 자기한테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
가해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의 태도가 위자료 산정은 사실진 법원의 재량사항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진 법원이 재량으로 이렇게 확정을 할 것인데요. 어쨌든 재산적 손해 자체의 그 확정 자체가, 재산적 손해 범위 자체를 확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정액하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것. 뭐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단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그 범위 자체를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귀찮으니까 위자료를 대폭적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인정하는 거. 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의 지급 방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위자료는 원상회복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 적절한 조치로서 여러 가지 조치, 원상회복에 준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우리가 정신적 고통이다라고 할 때 이걸 원상회복시키는 방법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금전 배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단, 이런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시금 또는 정기금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자료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생명, 신체 침해 등의 경우에 이제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 가지고는, 재산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어떤 배상이 있게 되면 정신적 고통도 치유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산적 손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 이거는 우리 법원도 특별 손해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생명, 신체 등으로 인한 이 영역에서의 어떤 정신적 고통, 요거 이제 당연히 발생하느냐라는 어떤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속이 되느냐 이런 문제로까지도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가해 행위로 의해서 좀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정신적 고통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요게 이제 일신 전속권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게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하고 사망시 자체가 기간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법원에서도 위자료 청구권 자체가 일신 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피해자가 주장을 했다 말았다 이런 건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신적 고통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주의하실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 신체 침해 등의 경우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적사한 경우예요. 적사한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 적사했다라고 하면은 앞을 고통을 느낄 시기도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소위 말하는 시간적 간격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해 행위가 있는 그 순간하고 사망한 그 순간하고는 찰나라도 차이가 있는 간격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권 일신 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컨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어떤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어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요걸 상속을 해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52조 이야기했죠. 그 752조에서 그 유족들이 일정 범위 친족 안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들 고유의 어떤 위자료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주의하실 거, 이게 지금 여기서 생명, 신체 등으로 인해서 위자료 청구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족법에서 보면
친족 상속법 쪽에서 보면요, 각종 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족 상속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이 일신 전속권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당사자 간의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든지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속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된다든지 양도가 된다든지 이런 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승계라든지 양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한두 가지 더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청구권자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직접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지만 752조 같은 규정을 예를 들더라도 간접 피해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 직접 피해자에는 피해자 본인 보통 자연인이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아 같은 경우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 민법 496조에서 고의의 불법행위자 같은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자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자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는 점, 그거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성, 상속성 다 인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산적 성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이 또는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법 분야에 있어서 인정되는 특수한 어떤 위자료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내용 자체가 확정되기 전이라든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양도 또는 상속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9조가 불법행위 쪽에서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자 대위, 그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인 어떤 피해자가, 목적물인 물건이라든지 권리에 대해서 손해를 전부 이렇게, 배상을 받았다. 그럴 때는 이 가해자가 당연히,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입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는 766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766조에 따르면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게 언제부터 계산되느냐? 요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 이게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라는 것인데, 요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의 태도는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런 손해가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손해 자체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위법한 가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안 날로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효 기산점 자체가 상당히 불법행위 현실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는 상당히 뒤에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이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때, 그때부터 10년으로 계산한다라고 한 점,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채권 강론 강의 오늘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채권 강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